그 욕을 먹는 게 오히려 너네들 왜 이렇게 공격력이 약하니라고 야당이 욕을 먹고 있더라고요. 민주당 쪽에 이제 제가 방송 많이 나가니까 와서 이제 이틀 동안 방송 나가는데 그 패널들이 저한테 이제 형 너무 약해 이게 어떻게 보면 조롱하는 거죠 뭐. 그렇죠, 그렇죠. 국민의힘 너무 약해 뭐 그 정도밖에 공격 못해 뭐 이렇게 농담 삼아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지금 청문회가 주진우 의원과 김희정 의원 그 두 사람만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포인트를 좀 잘못 잡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진우 의원도 너무 개인적인 것만을 계속 똑같은 리바이벌 하니까 사실 이번에 청문회 보면 그 김민석 후보 저 총리 후보자가 야, 이 사람이 정책에 대해서 빵이구나 빵. 네, 네 드러났죠. 네. 네.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는구나.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그래서 좀 총력전을 펼치겠구나 생각을 해서 네. 제가 기사거리가 안 나오길래 그 우리 야당 의원님들 페이스북을 조금 다 일일이 들어가 봤는데 글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정책 부분에 대해서도 그 주진우 의원이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그러니까 그런 도덕성의 문제는 또 그대로 가고 다른 한편으로 이 사람의 어떤 그 정책적인 역량 미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쳤으면 아마 국민들이 보면서 뭐야 이거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냥 똑같은 것만 그 공격을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휴 저래 갖고야 이런 느낌 이런 생각들 그래서 좀 안타까웠어요. 아니 본인이 야인으로 있다가 들어왔으면 모르겠어요. 본인이 국회의원으로서 그걸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안을. 근데 그걸 모르고 통과를 시켰다. 이건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이게 자질이 있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김민석 그 총리 후보자는 저는 옛날부터 잘 알아요. 80년대 질풍노도의 시대에 그 대학을 다녔잖아요. 그때 이제 김민석 후보가 82학번이에요. 82년도에 서울대에 들어간 82학번인데 거기서 이제 서울대 총학생장을 했고 그리고 거기서 무슨 뭐 여장을 하고 그 경찰들이 둘러싸고 있는 데를 여장을 하고 빠져나왔다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이게 전해지고 뭐 그랬던 운동권의 스타 출신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30대에 이미 또 뭐 출마를 해서 배지를 달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초반기에 그 젊은 정치인일 때 저는 젊은 기자여서 그래서 그때 만났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뭐 지금도 알고 지내는데 이번 청문회를 보면서 저는 굉장히 실망했어요. 아, 이 친구가 제가 이 친구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한 살 많으니까. 근데 김 의원이 보니까 아직도 무슨 운동권도 아닌데 그 거대 담론에 멋진 얘기들 정의로워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이야기들만 하면 사람들이 다 박수치고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1980년대고 그렇죠. 이제 다 기득권 됐지 않습니까? 네, 2025년이고 그런 기본적인 그 수치에 대해서도 그거를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다. 그때 답변하는 걸 보면은 이거는 약간 착각을 할 수도 있고 뭐 그게 아니에요. 뭐 말을 하다가 숫자를 잘못 부르고 그게 아니고 아예 개념이 없는 것 같더라고. 전체 그렇지. 사이즈가 어떻게 되고 국가 부채가 어떻게 되는데 이거를 그러면 당장 자기네가 30조 추경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맞아요. 이게 30조 추경을 만들었을 때 국가 채무 부담이 어떻게 될 것이고 이 국가의 앞으로 우리가 국정 운영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경제적 부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고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총리 후보자로서 각 부처에다가 자기한테 보고하라고 해서 언론에서는 야 네가 벌써부터 총리 된 거야 뭐 이런 비판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랬는데 그런 기초적인 것들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면서 저는 저 정치를 저렇게 앞으로도 만약에 총리가 돼서 저렇게 무슨 뭐 스타일리스트 정치잖아요. 왜? 옛날에 조국 씨가 했던 거. 그거 좀 멋져 보이고 머리 이렇게 싹 쓸어 넘기고 그러면서 이렇게 좀 뭐 무슨 뭐 조만대장경인지 뭔지 뭐 온갖 남 얘기 뭐 미주알 고주알 거기에 대해서 평론하면서 하는 그런 정치를 하면 안 되는데라는 것들 때문에
상당히 저는 좀 우려스러웠어요. 네. 그럼 이번 청문회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예산 잘못 얘기한 그 부분인가요? 또 아니요, 뭐 아니요. 있을까요? 저는 뭐 그거는 기초고 네. 그다음에 제가 너무 이해할 수 없었던 거는 그 450만 원 배추. 월 배추. 배추밭에다가 그것도 자기 부인이 자기 전처가 2억을 거기다 투자를 했더니 월 450만 원씩 자기한테 미국에다가 송금을 해줬다라는 게 그거는 근데 그것도 말이죠. 난 그걸 왜 따져 묻지 않는지 말이 안 되는데 월 450만 원이면 1년이 얼마냐면요. 4,500만 원에다 900만 원 더하면 5,4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자로 5,400만 원을 줬다는 거예요. 투자금에 2억에 대한 투자금에 5,400만 원이면 계산해 보니까 27%더라고요. 예? 27% 이자율이 있는 게 이게 고리대금도 아니고 고리대금도 이런 고리대금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김 진짜. 의원님께서 어제 다른 방송 나오셔가지고 네. 투자라는 게 기본적으로 투자를 했으면 그 투자금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람도 이윤을 남겼을 거다. 그렇죠. 당연히. 그럼 그 사람은 50% 이상을 남겼을 거란 말이죠. 당연히요. 그런 투자의 방식이라던가 그런 게 있느냐? 그럼 저도 빨리 가서 배추에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지금 그런 거기 좀 분이 많다고 합니다. 알려주시면 도대체 좋겠습니다. 무슨 배추 사업이냐고. 네. 아, 그게 그래서 뭐 10,000원짜리 배추 그거냐, 10%원 거냐 그렇게 농담들도 하는데 그럼 내가 2억 투자했는데 그 사람이 내 투자금을 받아갖고 나한테 1년에 5,400만 원을 줄 거면 그 사람도 자기 이익이 있어야 될 테니까 그렇죠. 적어도 50대 50이라 하더라도 1억 1,000만 원 그렇죠? 그러면 2억을 투자했는데 1년에 1억 1,000만 원의 산출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배추 농사라는 게 3달 정도 짓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면 3달 농사 지어서 1억 1,000만 원을 2억을 투자를 했을 때 나온다면은 이게 전 세계에 이런 그 투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이득이 그만큼 낮다는 거 그것도 좀 신기한데 저는 그 근본적으로 그러면 투자금을 줬을 거고 그렇죠 줬을 거고 다시 돌려받았을 거고 그건 있어야 될 텐데 계약서가 없대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그게 계약서를 줄 있을까?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인이 돌려받았다더라. 이렇게 전원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럼 왜 거기서 그렇게 그 조목조목 따지지 않았는지 그렇게 그런 투자가 전 세계에 있습니까? 그리고 배추라는 게 한 달에 세 달 정도 나오는데 그거 어디 그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그 비닐하우스 그 배추 농사 지으셨습니까? 라고 계속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한테 450만 원씩을 줬던 그 강모 씨라는 분 저도 알거든요. 저도 아는데 그 두 사람이 가까운 건 분명해요. 그리고 이 강신성 씨가 옛날부터 후원을 했었어요. 그 김은석 의원의 후원을 어린 시절부터 계속 해왔어. 근데 지금 이제 그것도 이제 TV조선의 보도에 따르면 여기에 이분이 그 전북의 익산인가 전주인가에 무슨 뭐 그 폐기물인가 뭐 그 예. 사업을 하면서 처리장. 8억짜리 땅을 샀는데 얼마 뒤에 80억. 그 80억으로 뛰었다. 근데 거기 공무원 얘기가 그거 너무 비싼데요. 뭐 그 공무원도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나 생각해 볼 때 특정 정치인에게 그렇게 계속 이해가 되지 않는 후원을 했는데 그 후원한 사람은 갑작스럽게 10배 수익을 올리는 이런 일들이 그 사람에게 발생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 인과관계를. 그 민주당 논리가 이제 자연인 시절에 순수하게 도왔다. 그래서 어떠한 반대도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논리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진짜 큰 문제고. 근데 민주당 의원들이 과연 속으로도 그렇게 생각할까? 좀 전 진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800만 원만 잘못 받아도 그렇죠. 그렇죠. 800만 원만 잘못 받아도 뭐 300만 원, 500만 원, 800만 원, 100만 원 단위도 잘못되면 꽤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1,000단위도 아니고 억 단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이걸 그냥 넘어갈 수 있느냐. 수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 정말로 이런 것이야말로 특검해야 되는 거리 아닙니까? 사실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검찰이 물론 수사 의지가 있을까 하는 의문은 듭니다만은 근데 그게 지금 받은 돈에 대해서 그 재판 결과가 있잖아요. 그 재판 결과에는 그 부당한 정치자금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건 유죄 받았죠. 유죄 받았어요. 예, 예, 예. 근데 그거를 온 국민 앞에서 배추 사업 투자해서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왜 그거를 그 판결문 좀 들이대면 되잖아요. 이 법원 판결문에 당신이 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당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대놓고 거짓말. 그럼
법원 판결이 거짓말을 했든가. 그럼 당신은 법원 판결 이게 인정 안 하는 거냐? 근데 인정 안 하는데 어쨌든 돈은 왜 다 납부했느냐 그러면. 그러니까 이래저래 공격할 거리가 엄청 많았었는데 저도 이렇게 지켜보면서 야 정말 우리 화력이 너무 약하구나. 저거를 그 개인 차원으로 뭐 주진우 혼자를 내세워서 주진우 의원 혼자서 계속 뭐 사적인 부분이 어쩌고 이런 얘기 계속하니까 나중에 좀 지겹기도 하고 똑같은 얘기 리바이벌이니까. 그리고 또 본인도 하다가 페이스북에 쓴 게 좀 약간 똥볼 비슷하게 찬 것도 있잖아요. 날 연도를 표시하지 않고 그냥 해명하는 시간으로 좀 보내는 게 좀 아쉽더라고. 본인 그러니까요. 페이스북을. 그러니까 6억을 장롱에 쟁여두고 이 표현 때문에 민주당에서 계속 그거를 물고 늘어져가지고 대부분의 어떤 지적이라든가 의혹 제기가 뭐 근거가 없는 것이다, 왜곡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공격을 했죠 민주당 쪽에서. 시간이 아깝더라고요. 민주당은 짧은 시간이. 진짜로 이제 옛날에 보수는 부패해서 망하고 진보는 분열해서 망한다고 그랬는데 완전히 거꾸로 됐어요. 이제 진보는 부패 상징처럼 돼 버렸어요. 보면 그 진보 정치인이라는 사람 어디 저 문화부 장관 했던 분은 돈을 한 푼도 안 쓴 걸로 돼 있잖아요. 예? 그리고 자식은 뭐 어디 그 비싼 외국에 그 저 우리 외국인 학교에 보내고 그 당신 도대체 생활을 뭘로 했느냐? 하늘에서 돈이 떨어졌느냐? 김민석 후보도 보니까 18년 동안을 낭인으로 살면서 뭐 제대로 된 직장이나 직업이나 뭐 일한 흔적이 없어요. 어떻게 살았지? 그것도 그거 보면은 아 이게 이른바 얘기하는 이게 진보 카르텔이구나. 자기들끼리 밀고 땡기고 뭐 국민 세금 중에서 챙겨줄 수 있는 거 다 챙겨주고 뭐 그다음에 스폰서들 대주고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1980년도에 그 김민석은 운동권의 상징이었죠. 상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 조국은 대학 다닐 때는 아니었지만 그 이후에 그랬고. 근데 그 두 사람들의 어떤 그 본 모습, 뭐 어떻게 보면 드러난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면 그 80년대의 꿈이 이렇게 추악하게 추락해 버렸구나. 이렇게 비참하게 추락해 버렸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 시대를 함께 살았던 사람으로서 대단히 가슴이 아프고 그리고 그 80년대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그다음에 뭐 희생을 치렀어요. 근데 그 대표 주자라고 돼 있는 사람들의 지금의 모습 이런 것을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자기들의 청춘을 바쳤던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되게 가슴이 아팠어요. 청춘을 바쳐서 그 다음에 뭔가 계속해서 발전된 어떤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을 뭔가 계속 바라고 있는. 난 이렇게 해도 돼 하는 어떤 선민의식 같은 것이 그렇죠. 맞아요. 있는 것 같아서 네. 좀 보기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좀 안타까웠던 것은 그러니까 그 청문회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그 보여주는 어떤 액션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비주얼적인 부분에서 좀 약하지 않았나 싶어요. 우리 야당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그런 것처럼 뭐 영상을 튼다거나 좀 한번 퍼포먼스를 좀 보여준다고 했으면 조금 더 강렬하게 우리 국민들한테 어필이 되고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글로만 계속해서 생산이 되다 보니까 좀 많이 덜 들어오고 좀 무뎌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떤 청문회라는 게 자료가 좀 오고 그러니까 증인이 없잖아. 증인이 있어야지 얘기하는 과정에서 디벨롭을 하고 발전을 시킬 텐데 자료도 원자료가 오는 게 아니라 그 뭐 다 기본적인 자료만 오고 짜집게 한 자료만 오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을까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저는 이번 청문회 보면서 느꼈던 게 앞으로 이 청문회가 선례가 되겠구나. 네. 그렇죠. 앞으로 이제 총리. 지금 김민석 후보도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아 전에 전 총리에 따라서 자기는 뭐 이런 증거 같은 거 제출했다. 앞으로 다른 뭐 국힘이 다시 정권을 잡는다면 우리 전 김민석 후보의 똑같이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증인 왜 채택해? 참고인 왜 불러? 니네도 안 했잖아. 그렇죠.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렇게 나올 수도 뭐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청문회가 그렇죠. 무용론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청문회가 진행되면. 네, 그렇죠. 그리고 무슨 뭐 도덕적인 부분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비공개로 하자. 뭐 그거 옛날에 국민의힘도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때는 민주당이 펄펄 뛰었죠. 네. 근데 이제는 입장이 바뀌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하자 그러고. 그래서 보면은 대한민국 정치가 저도 이제 정치판에 언론에 있다가 들어와서 보니까 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는 이유는 그 내로남불 때문에 그래요. 네. 입장을 서로 그러니까 우리가 젠틀맨십이라고 얘기할 때 그거는
그 상대방의 입장을 좀 어느 정도 이해하고 받아들여지고 그 우리가 지켜야 될 선, 금도 이런 걸 지킬 때 그 사람을 우리가 젠틀맨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젠틀맨십은 없어요. 정치판에는. 그러니까 내가 할 때는 할 수 있는 최대한 그 쉽게 그 좀 저속한 표현을 좀 긁어먹고 뜯어먹고 그다음에 상대방이 하는 건 뭐 무조건 반대하고 뭐 이런 문화가 완전히 정착돼서 그렇게 22대 국회가 지금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거죠. 네, 제가 그래서 2022년에 있었던 청문회 영상을 제가 좀 봤어요. 그때는 이제 본인이 검증을 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때는 뭐라고 했냐면 자녀 특혜 의혹에 정말 이건 합리적 의심이 당연한 거 아니냐 하면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 이 부분에서 강하게 비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녀들을 통해서 대학의 의사를 전달해서 최단 시간 내에 빨리 자료 갖고 와라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 부분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하신 거는 어떻게 해명하실 거냐고 한번 물어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그 과거에 자기가 했던 발언들 그런 것들도 그렇고 또 이번에 보면은 그 칭화대 석사 논문 그게 표절률이 41%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기계에다 돌렸더니 네. 간단하게. 그리고 김희정 의원이 화면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 보니까 그냥 똑같더만요. 아니 근데 41%면 거의 절반 아닙니까? 근데 그게 뭐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냥 답변은 거기에 대한 아무런 해명이 없이 그냥 그 뭐라 그러더라? 그 부주의의 뭐 주석을 잘 못 달고 뭐 이런 식의 그게 아니고 그냥 베껴다 붙인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 궁금한 게 야 그럼 니네는 김건희에 대해서 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맞아요. 숙대 국민대에 대해서 무슨 표절을 했다고 왜 몇 년 동안 그렇게 난리를 쳤어? 니네 지금 총리 후보자가 지금 이러고 앉았는데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학위 다 취소했죠. 예, 취소 결정이 났고, 그러니까 여기 다 있어요. 김민석 후보자 청문회에 김민석 후보자에게 의혹들이 아빠 찬스 있죠, 뭐 표절 있죠, 비자금 있죠, 뭐 투자금 있죠, 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 제가 페북에도 썼습니다만 조국 이 제2의 조국을 보는 것 같다. 뭐 그런 두 분이 또 공교롭게도 서울대 8회학번 동기신데 참 특이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부모 집안 아니면 처가 집안이 나오고 부인 얘기도 나오고 자식 얘기도 나오고 본인의 무슨 재테크 얘기가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맞습니다. 참 하여튼 좀 답답한 그 느낌이었습니다. 조국 두 번째 조국 사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조국도 이게 임명이 되고 나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이제 45일 만에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김민석 후보자도 지금 고발이 됐고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배당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검찰이 수사에 진짜로 들어간다면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지켜봐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저도 그때 뭐- 당시에는 이제 조국 사태는 그게 이제 그 문재인과 그 윤석열 두 사람이 완전히 갈라지는 계기가 된 거고 그 조국 사태에 대해서 그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거의 항명에 가까운 나는 이거 뭐 문제 삼겠다라고 이렇게 들이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그 일이 불거졌는데 지금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아마 김민석 그 후보자 사태에 대해서는 이게 그러니까 조국과 비교했을 때는 또 얼마나 딱 떨어지는 증거가 있느냐 이것도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결코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우울하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검찰에 고발 들어오면 배당은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예, 자동적으로 되는 되는 거니까요. 거죠. 근데 이게 민주당 쪽 힘을 난리치는 거는 뭐 이건 자체도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빨리 수사 덮어라,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엄포를 놓는 거죠.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뭐 민주당만의 지금 총리가 탄생하게 생겼는데 오늘 아침에 그 칼럼에서 동아일보에 김순덕 위원께서 서울대 나온 이재명이라고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서울대 나온 이재명이라고. 예, 뭐 꽤나 어울릴 만한 수식어를 썼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검찰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민적인 합의를 아니면 또 합리적으로 수긍하는데 뭔가 실패하지 않았나, 해명하는 데는 실패하지 않았나, 해명다운 해명은 나오지 않았다라는 결론, 그런 결론으로 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청문회가 사실상 무력화됐다.